네, 안녕하세요. 파이드 픽셀즈에서 사업과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 민병철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분들에 비해서 파이드 픽셀즈 자체도 올해 1월에 설립된 신생 회사이고, 소개드리는 런칭 프로세스 자체도 되게 이제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 조금 앞쪽에 정제된 내용보다는 일종의 분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랑사가 키우기라는 방치형 수집형 RPG를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현재 이제 출시 2개월 차를 맞았고, 매출 120억 달성했고 연내 25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도했던 대로 조금 이제 글로벌에서 성과를 좀 추가로 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일본이나 글로벌 매출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해당 프로젝트의 런칭 경험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출시 전후 과정에서 어떤 크로스 경험이 있었는지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출시 전 런칭 프로세스와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 전략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더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이나 앞으로 할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개발부터 출시까지 린 프로세스를 활용한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로스 분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좀 명저나 블로그의 내용들이나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게임을 출시할 때 어떤 장르를 또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할지 좀 막막한 부분을 조금 프로세스화해서 정규화해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린 런칭 프로세스를 좀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개발사, 특히나 게임 제작 스튜디오에서는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만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 역시도 이제 10년, 20년 차 개발자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게임을 내가 다시 구현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 런칭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품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사업적이나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크게 3가지인데요. 시장의 트렌드, 앞선 컴투스 부문장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좋은 작품이라는 걸 전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드리면 이제 한국 시장의 정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에서 기존과 같은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려면 지역의 확장 혹은 플랫폼의 확장 등을 저희가 강제받는 상황에 처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의 신작에게 있어서 좀 냉혹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트렌드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희보다 나은 상태에 있는 라이브 서비스가 있을 경우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식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개발 기간 대비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른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20개월 가량 그리고 십수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 게임의 제작 리소스에 비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의 RPG 비율 같은 것만 봐도 개월 단위로 이제 감소폭이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지속적으로 이 니즈를 발굴하고 변화된 니즈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주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된 국내 모바일 시장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강제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 번째 이제 라이브 서비스의 고착화를 강조드리면 각 플랫폼별로 상위 서비스들의 MAU를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모두 서비스한 지 7년 이상 된 장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신작을 낸다고 하면 신작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타이틀, 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GTA, 모바일로 치면 아까 언급하셨던 브롤스타즈나 여러 가지 게임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해서는 이러한 트렌드가 점점 연도가 지날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2023년에 7년 이상, 6년 이상 된 라이브 서비스의 시간 점유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작의 평가를 할 때 내부적인 뭐 전사 테스트나 내부적인 개발자분들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에 직접 내놓고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린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정의를 내렸고요. 저희가 내린 이제 극단적으로 요약한 부분은 이 여기 세 개로 나뉘어 적은 내용입니다.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개발 진행의 수행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 고객과의 접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식으로 린 프로세스를 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법인 설립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제 시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총 5단계에 나눠서 저희가 5월 30일에 런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각 테스트 단계별로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세팅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벤트 전환율 지표 등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를 저희가 세팅한 성공 지표를 넘어갔을 때만 다음 단계의 개발을 진행하는 식으로 공정률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고요. 시드 테스트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도 알파, 베타 단계에서 각각 2차례씩 이제 그 성공 지표에 미달되는 사태가 있었고, 2차례씩 수정과 내부 전사 테스트를 좀 병행하면서 피보팅 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순환되는 형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성공 지표 중 일부는 달성이 되는데 정작 주요 이벤트 전환율이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제 키 인덱스는 달성이 안 되는데 나머지 지표는 되게 좋은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조금 더 이제 순환하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차 이제 저희가 미국 내에서 시드 테스트를 했던 부분을 전달 드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인데 앞선 이제 알로하 팩토리의 좋은 발표에서 나왔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드코어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테스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설치 단가가 높아서 굉장히 부담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유저의 이제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을 검증하는 게 중요한 사업적 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티어 1 레벨 국가에서 어느 국가를 고르느냐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 어떤 장르, 어떤 유저든 존재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저희는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치 숫자로 지정을 했고요. 일주일간 1000명의 유저를 설치시켰을 때의 기준으로 단순 CPI 캠페인으로 단가가 $1 미만으로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시드 테스트 통과를 잡았었고, 저희가 장르적 특성, 그리고 아트풍, 그리고 전투 시스템 등의 게임의 핵심 요소를 각각 내보냈을 때 유저들이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시드 단계를 넘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다툼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억하기에 챙겼으면 가장 좋았던 2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단계별 성과 지표를 여기에서는 되게 정확하게 적용하고 그 테스트를 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그 회사의 리더분들, 특히나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과거의 성공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지표가 어느 정도 미달되면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자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D1 리텐션 40%를 넘어야 알파 테스트에서 넘어간다라고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통상 뭐 D1 리텐션이 20%가 나와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38%, 37%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눠놓지 않으면 계속 대표님하고 면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인 판단 지표를 좀
잡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제 광고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자 하면 이미지 재작업을 몇 회까지 우리가 할지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공 지표 외에 드랍 라인을 잡아서 빌드를 몇 번까지는 우리가 시도하겠다든지 하는 시행 횟수, 그리고 드랍에 대한 기준도 잡아놓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테스트 단계에 대해서 모두가 좀 같은 기준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집중도를 좀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기회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시장 상황도 좋았고 운도 좋아서 인당 지표가 굉장히 출시 초기에 좋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직을 정비하거나 미리 개발자분들을 채용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선반영 시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에 정작 업데이트가 늦어지거나 과다한 버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 대응에서 늦어지거나 하는 등의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요. 각 테스트 단계에서 성공 지표를 넘어섰을 때 우리 조직의 규모나 매출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제 미리 반영해 놓을 준비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 저희와 다르게 좀 기회비용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좀 시장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주로 런칭 프로세스 자체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프로덕트 마켓핏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수요를 좀 쪼개서 보자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제 신작 게임의 성공 확률 0.85%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 통상 신작이 나왔을 때 글로벌 매출 탑 100에 포함될 확률이 0.85라는 기사를 보고 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키우기 장르를 개발하시는 분이나 혹은 최근에 이제 타이쿤 장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은 게임이 쏟아지고 있고 마케팅 소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역시도 이제 키우기 장르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국에서의 고정된 수요를 확보하는 장르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가 글로벌 혹은 다른 유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좀 고민이 많았고, 그 시작점을 시장 수요를 좀 쪼개서 세분화해보자로 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과 일본이라는 큰 두 개의 동아시아의 축을 기초로 해서 다른 상품도의 매력도를 소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좀 시장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좀 숨겨진 수요를 찾아보자. 그리고 MVP 기능셋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걸 기초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에 올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앞선 과정에 올려서 테스트를 진행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했고요. 국가별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까 방금 언급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일한 키우기 장르의 게임을 내더라도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당 장표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셉션 맵 같은 걸 보면 한국은 왼쪽 하단에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아이들 장르와 저희가 출시한 그랑사가 아이들이라는 게 크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이 묶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원신이라던가 브롤스타즈 같은 게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일본 장표를 보면 아이들 장르가 하나의 독립 장르로 인식되기보다는 캐주얼 RPG 옆에 위치하는 형태로 수집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본에서 한국산 방치형 수집형 게임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게임의 재미 측면도 있겠지만 포지셔닝상 수집형이 갖춰야 될 요소를 누락했기 때문에 일종의 꽈락을 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가정을 세워봤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같은 프로덕트 내에 다른 요소를 좀 담아보는 식으로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키우기 장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키우기의 손실 회피나 점진적인 과금 시스템을 최대한 잘 녹여내려고 좀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획득되는 보상에 대해서 연출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상을 좀 소구를 했고, 소환 시스템 자체도 일반적인 수집형이 가지는 것보다 중간에 보상을 여러 차례 넣어서 그 효율이 좀 극대화되는 소환 방식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도 이 보상이나 손실이 없어지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5,555 뽑기라던가 보상 기반으로 조금 이제 강조를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서브 포지션으로서의 시장을 이제 저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RPG류에서 기존의 그 아이들 장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를 조금 매트릭스로 확인을 했고, 요 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수집형을
그 메인 타겟으로 해서 서브 포지션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요약드리면 일본 아니메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IP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이면서 그리고 이제 피로도가 높은 게임에서 저희가 방치형을 서브로 운영하는 게 많다는 부분을 좀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첫 번째로 진행했던 부분은 캐릭터 부분인데요. 앞선 발표에서도 캐릭터 일본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었고 방치형의 특성상 세부적인 스토리 라인이나 부담이 되는 여러 요소는 제거가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대체할 만한 초반부의 강렬한 인트로, 그래서 저희 게임을 시작하시면 이제 처음부터 되게 메인 빌런급인 이제 거대한 용이 나오고 용에게 이제 전멸당하는 연출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청이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세계관 제공,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그 퀄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를 방치형치고는 되게 강조한 그 스파인 작업, 그리고 풀 더빙 등, 그래서 수집형을 하는 유저 입장에서 이 게임이 수집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챙기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수집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서브컬처인데요. 이제 뭐 사실 서브컬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일본 수집형 시장의 매출 규모는 엄청납니다. 뭐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프트업의 니케 같은 시리즈도 이 서브컬처 요소를 잘 공략해서 일본 매출 비중이 60%가 넘고 작년 매출만 제가 알기로는 6천억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일본 시장에서의 우리가 공략을 위해서는 서브컬처 요소를 우리 게임에 투입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었고, 저희가 그 요소를 게임 내 개발 프로덕트로 가져오기보다는 외부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좀 사업적으로는 좀 채택을 해서 출시 초기에 6월부터 바로 콜라보레이션을 조금 시작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송의 프리넨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그 IP를 조금 사전에 컨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또 서브컬처와 연관도가 높은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그 홀로라이브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버튜버 회사 소속의 버튜버이신데 요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 해당 기간에 이제 유저의 유입 이후의 생존율이나 성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수집형 요소로서 서브컬처를 파고든 게 유저들에게 좀 다가갔다라고 판단을 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글로벌 그 마케팅 비용 비중을 한 30%까지 좀 올린 상태인데,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한국은 이제 경쟁에 집중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만족감을 기반으로 고가금을 플레이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컨텐츠를 소진하는 반면에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글로벌 유저들 같은 경우엔 굉장히 유저 간 격차가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금이나 그에 따른 그 많은 만족도나 경쟁의 성공 경험을 주기보다는 개인의 속도로 좀 성장 루트를 따라갔을 때의 장기 로아스나 리텐션이 확보되는 측면을 보여서 각 컨텐츠별로 좀 영웅 BM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절대적인 소득 격차를 메울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BM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핵심 재화를 좀 풍성하게 얻으실 수 있게 하고 영구 광고 제거 패키지로의 연결을 시도하는 등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출시 이후에 해당 요소들을 좀 조합해서 캐릭터를 강조한 여름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낮은 강도의 길드를 대체할 서버 컨텐츠라던가, 그리고 글로벌 유저나 이제 일본 유저들 파고드는 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장비 파밍 요소 같은 던전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현재 저희의 과제는 유저의 LTV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해서 지속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갖추자의 단계로 넘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출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후에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출시 후 운영에서 느꼈던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라이브 옵스라고 하는 이제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중요성을 말씀 주시고 있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측면에서 그 안에서도 데이터 리터러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되게 정신없는 이 장표가
이제 저희가 게임에서 보통 보는 스테이지 진행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테이지 진행률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코호트나 여러 가지 변수나 룩백 윈도우의 길이 같은 것들을 조절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통상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버전의 스테이지 진행률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보고를 드릴 때도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PD님이나 대표님이나 이제 알아서 좀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요약된 DAU, MAU만 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보던 것만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꼭 좀 초기 회사에 계신 분들에게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해결책으로 생각한 부분은 데이터 분석과 채용하거나 역량을 배양하거나 뭐 BI나 PA 툴 도입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데이터 분석과 채용이나 역량 배양은 리소스나 예산의 문제가 있고, BI나 PA 툴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통상 대규모 업체가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초기 이제 도입할 때 그 세팅 과정이 좀 길고 비용도 이제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넘어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하신 곳이긴 하지만 ABL80에서 앰플리튜드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컨설팅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MMP 에어브릿지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버너를 구성할 때 그 개별 이벤트의 프로퍼티를 세팅하는 기능을 이제 요청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7월 중순쯤에 개발이 완료되어서 최근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스테이지 진행률이나 여러 가지 코호트별의 유저 전환을 차츰 이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에어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정량제로 설치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도입도 쉽고, 그리고 이제 ABL80 분들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편리하게 연락을 하시면 엔간하면은 오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사용법 온보딩도 해주시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내가 지금 매일 쿼리를 날려서 뽑고 코호트 바뀔 때마다 리더분이 이렇게도 보자 할 때마다 새로 뽑아야 됐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간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예시 답으로 좀 첨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게임 업계에 온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은 상황이라서 아웃게임 요소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게임에서 조금 그 다른 것들을 실험과 개선을 좀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게임사에서 저녁 6시마다 일괄 푸시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되게 우려가 많은데, 푸시 저희 앱에 있는 유저를 되게 빠르게 털어내는 방법이 전체 푸시로 매일 6시에 보내시면 한 3번째, 4번째쯤 된 날부터 수신 거부율이 한 4배 정도, 5배 정도 치솟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6시마다 보내는 걸 일주일 정도 하시면 앱 삭제율이 또 치솟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 안 된 푸시를 매일 한 2주 정도 보내시면 정말 저희 앱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이제 PD님이나 많이 말씀드리면서 개인화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좀 세팅해서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의 상점이라는 것들이 사실 되게 성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용하는 쿠팡이라던가 뭐 테무라던가 어떤 앱들이든 저희가 상점에 접근하는 것, 그 상점에 접근하는 동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개선이 있는 반면에 게임은 안 그래도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드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새는 게임 회사보다 더 게이미피케이션을 잘하시는 회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올팜 같은 곳들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좀 해보겠다라는 타이틀로 좀 벤치마킹에서 친구 초대나 유저 활성화 같은 것들 좀 실험하면서 재밌게 지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좀 참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